번째 순서는 상황실. 저희 코스파트너스 김란 부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들어가 보시죠. 앞서 예고해드렸다시피 LNF입니다. 정말 잘 가죠. 테슬라랑 MSCI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아니 뭐 부진한 시장에서도 나홀로 상승하다가 시장 반등하니까 또 더 가더라고요. 네, 굉장히 부러운 상황입니다. 네, 너무 부러워요. 지금 보면 네. 전기차 섹터 안에서의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MSCI 편입과 관련한 그런 이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2차 전지 소재주 부품주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시가총액이 이 정도면 다소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좀 큰 시가총액이 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내고 오늘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또 오르는 모습들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이렇다 할 만한 주도 섹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러한 빈자리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컨텐츠주나 엔터주, 게임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로 확인이 되는데, 일단 LNF가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명분은 뭐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NCMA 양극재를 적용을 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 테슬라의 차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 시기를 앞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LNF가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실적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원자재 시장도 상당히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NCMA,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 가격들 보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액도 일단은 증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증권가에서도 연일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기업이 실적에서 자신이 있다. 그런 변수와 함께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있어서도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투자 심리가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대장주의 성격으로서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좀 두각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다. 나도 먼저 들어가야지라면서 미리 담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LNF에 그런 점에서 들어가셨다면 정말 적중했고 수익을 내고 계실 텐데 어때요? MSCI 지수 편입이 또 확정되면 재료 소멸로 보고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 아니면 LNF는 LNF다. 그냥 쭉 가져갈까요? 조금은 참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대표적으로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 SK 바이오사이언스 있었고요, 또 HMM 있었었고, 또 같은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 BM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은 뭐냐면 편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때, 종목의 이름이 좀 거론이 될 때 한 달 전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사실 좀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대장주의 자리를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물론 지금도 추세가 깨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최근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얼마 전,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자리를 LNF에 물려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지수 편입이 끝난 이후에는 물론 패시브 자금의 인덱스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 그로 인해서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그 다음 종목을 또 찾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그러한 과거 사례를 좀 답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시장에서 참여를 하는 그 투자자들의 아주 그 확실하게 좀 표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체크를 해보면 과거 사례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PO 시장에서 따상 그리고
가짜 상상을 노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광풍이 몰리자마자 또 IPO 시장이 큰 폭으로 또 성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MSCI 지수 편입 날짜 확인해 보면서 편입 조건에 좀 들어가는 예상되는 종목군들 또 확실한 종목군들 쪽으로 주가가 다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일단 이번 그 편입 이벤트가 11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목군에 대해서 한국 시간으로 11월 12일에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2차 전지 관련한 모멘텀 외에도 이런 수급 이벤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전기차 시장을 보고 샀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지만 나는 지수 편입을 보고 수급이 들어올 거 예상해서 미리 샀어 하시는 분들은 이 이벤트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2일이 MSCI 지수 리밸런스 변경 날이고요. 여전히 대장은 2차 전지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와 함께 바톤을 넘겨줄 때가 됐어라는 것도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데 네. 2차 전지를 대신할 대장주가 뭐가 될까 하고 찾아보면 위드 코로나주란 말이죠. 네네. 포트 변경 상사랑님은 실적하고 계신가요? 위드 코로나요. 근데 네. 종목군을 고르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사회는 위드 코로나를 이제 준비를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다소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대표되는 종목군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그걸 앞당겨서 이미 시장에서 또 미리 올라가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주독 섹터가 최근 시장에서 좀 부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가령 예를 들어 반도체, IT 굉장히 무거운 종목군들이 아직도 좀 제대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확실하게는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위드 코로나는 아니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는 그러한 주독 섹터의 바톤을 2차 전지 쪽에서 잠시 좀 내려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가 깨졌다든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확인이 되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안심하면서 계속 끌고 가보시는 전략. 신규 진입을 지금 그 논하기에는 다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올라버려서 못 샀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고요. 오히려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 안간 종목을 골라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될 수도 있을까요? 두 번째 상황실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이버입니다. 40만 원 선 회복을 했어요. 시장과 함께 어느 정도 투매는 끝난 걸까요? 혹시 방금 김남부 대표님이 시총 상위 종목에서 안간 종목, 뭐 반도체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도 포함되나요? 글쎄요. 일단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네. 한동안 거의 2년에 가까운 그렇죠. 랠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국감에 계속해서 회사의 대표분들이 이제 출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규제 이슈가 시장에 여전한 그런 이제 상황이기는 한데 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2년 동안 달렸기 때문에 다소 좀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구간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2차적인 어떤 그런 투매에 있어서는 다소 좀 안심을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도 다소 좀 아쉬움은 있다. 그래서 동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뭐 중립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21일에 이제 곧 있으면 21일이죠. 과방위에서 또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대 플랫폼 기업의 대표분들이 아직까지는 불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21일에도 다시금 좀 뜨거운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매물대가 많은 편입니다. 고점에서 물린 매물대도 상당한 편이고 그래서 이러한 매물을 좀 빠르게 소화를 시킬 만한 주가 상승에 있어서의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KTB투자증권이 규제 리스크 때문에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김은현 부대표님, 그럼 네이버 현재 가격대에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일단 손실이 좀 커지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반등을 이용해서 나올까를 또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네이버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은 저는 여전합니다. 사실 이것은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의 무기하면 라인을 들고 있잖아요. 라인이 가장 빠르게 퍼져 있는 국가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지역들이 이제 셧다운이라든지 락다운으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뭔가 좀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또 투자들이 다소 좀 지연이 되는 모습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라인을 필두로 해서 동남아 지역 쪽으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을 시키려고 했던 네이버가 다소 좀 주춤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됐고요. 국내에서 규제 이슈에 있어서 다소 좀 그래도 안전지대에 가 있는 네이버는 또 수출이라든지 해외 지역 쪽에서의 사업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규제 리스크를 탈피를 하게 되면 또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다라고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난번에 주가가 장대 음봉으로 하락할 때 거래량이 비교적 많이 나온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놓고 봤었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한 42만 원 선까지는 좀 가능해 보이는데, 네. 이 42만 원부터는 주요 매물대 저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거래량의 거의 그 수준에 부합하는 뭔가 좀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돼서 상승 돌파를 시도를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러한 거래량이 받쳐준다는 건 뭔가 좀 뉴스나 확실한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됐었을 경우에는 다소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2만 원, 43만 원, 여기서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는 돌파가 나오는지, 그 배경에 뉴스가 있는지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아직은 관망이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서울옥션입니다. NFT 광풍이 불어오르고 있어요. 우리 김남 부대표님은 네. 미술 거래해 보신 적 있어요? 사본 적 있어요? 작품? 작품을 사본 적은 없는데 관심은 가지고 있고요. 그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역시나 또 막대한 그런 공부가 필요하겠다는 맞아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미술품을 거래해 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옥션 경매를 해본 적도 없는데, 서울 옥션은 최근에 미술품 시장 상승과 함께 NFT 때문에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네네. 이게 무엇인가요? NFT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건데, 네.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서 어떤 이제 특정 디지털 이미지를 가지고 무한정 복제를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상 실명화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많이 떠도는 그런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마저도 원작자가 확실하게 좀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원이라든지 그림 쪽이라든지 미술품 쪽에서 상당히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또 미래의 전설, 맞아요. 거기에 NFT를 또 적용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면서 글로벌 유저들로부터 좀 환영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장 잠재력이 풍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의주시에서 이제 보고는 있는데, 지금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하는 업비트 있잖아요. 이 업비트하고 지금 NFT 콘텐츠를 발굴을 하고 확보를 하는 그런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두나무죠, 두나무. 네.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두나무니까.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액도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실적도 좀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이 NFT에 대한 시장 성장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옥션 투자해 볼까요, 말까요? 저도 이제 저희 제작진하고 오늘 이슈를 뽑을 때 서울옥션은 내리면 관심이 안 가고 오르면 관심이 가는 이상한 종목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네.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래량이 또 터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게 되는데, 네. 서울옥션은 제 개인적인 나름의 분석인데요. 2007년도에도 미술품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MZ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에셋 파킹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급여는 안 오르는데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걸 뭐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를 떠나서 이제는 미술품 시장까지 다 뛰어드는 거죠. 그런데 자꾸 오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2007년도에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보면 증시가 또 나름의 호황을 겪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 옥션부터 해서 또 미술품의 거래가 활발했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증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화랑 분위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서울 옥션도 그러한 맥을 좀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한국국제 아트페어를 했어요. 그런데 역대 최대 판매 방문객이라는 수치를 모두 갈아치웠고 2019년에 매출 310억 원에 2배가 뛰어넘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국 국내 유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이에서도 이런 미술품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이어지겠구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지금 23,600원 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거래량이 동반이 될 때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 다만 21,000원 부근은 또 어떠냐면요. 여러 번의 또 저항이 나타났었고 또 매물대가 있기도 한 가격선이기 때문에 21,000원을 손절선으로 잡고 좀 뛰어들어가 보시는 전략. 만약에 나는 주가가 좀 다소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부담스럽다면 한번 또 패스를 해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옥션까지 세 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여기서 김남 부대표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